최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 결과가 논란인데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는 있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런 결론인데 한 현직 판사가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는 법이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뉴스가 많았는데 양 변호사님은 가장 관심 있게 보신 뉴스가 어떤 것이었나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이번 달 마지막 날인데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지지할지 말지 결의안을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을 합의를 결의할지를 두고 오늘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지난번 그 선언문에 그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지지선언은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건데 되게 그 부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하면 거의 조약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법처럼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거는 두 정상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이 같이 관여를 한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될 거거든요. 조약이 되면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거. 그때는 이제 법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합의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국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참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초당적으로 이거는 축하해 줘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계속 논란이었는데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일단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1, 2차 조사도 다른 점이 이제 이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못 열어봤잖아요. 암호가 걸려있어서 못 열어본 파일이 406개 이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협조를 얻어서 풀어봤고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문서들의 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이라든가 성향, 대책 이런 어떤 뭔가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대책 마련 내지는 성향 파악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것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문제가 됐던 문건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건의 내용들은 1, 2차 조사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비슷한 건 조금 더 확대된 수준이긴 한데 일단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청와대의 어떤 정권에 맞는 취향의 판결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 국제사법연구회라고 불리는 곳이라든가 그 안에 소모임 같은 곳의 활동 같은 것들을 추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얘기인데 진짜로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특별조사단에서는 결국 뭔가 알아보긴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 하면은 최근에 많이들 들어보셨던 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런 것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이익 준 게 없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에 이 대법원에서 당시에 추진했었던 상고법원 관련해서 언론에 조금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기고를 했던 판사의 뒷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후배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시절 성향이라든가 재산 상황까지도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산까지. 근데 그러나 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았다.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재산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혹시 이상한 게 나왔으면 불이익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 그러니까 그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말해서 그냥 이분이 깨끗하셨으니까 별일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사상 불이익이 진짜로 없었는지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이제 이분을 말고 다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법원이 막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해외 연수 같은 것을 보내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불이익을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또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법원이 청와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율하려고 시도했다는 이 정황.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어떤 판결과 좀 거래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장 충격적이죠, 사실은. 예. 이제 그 청와대가 이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어떤 판결들, 뭐 원세훈 전 원장 관련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던 일본의 그 가토 지국장 관련 예.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법원이 얼마만큼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일부러 판결했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판결은 당신들도 좋아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청와대와 상고법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뭐 주요 사항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협조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겠노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거는 완벽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진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판결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 이런 어떤 청와대가 좋아할 만한 걸 정리를 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권에 협조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예. 사실 진짜 뭐 이 상권 분립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무관하게 어쨌든 이런 것이 작성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판사는 SNS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법부 사망 선고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사법부 사망 선고일이 아니라 저는 법조계 전체 사망 선고일 법조계 전체. 같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변호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이게 이 법원이 진짜 온정한 어떤 법의 원칙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데 이런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야, 내 재판도 결국에는 판사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뭐 맘대로 내지는 뭐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진짜 큰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라 그렇고 누가 민사재판 이런 거에서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면 의뢰인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 그렇게 큰 사건도 그렇게 막 예. 이게 정권 눈치를 보는데 이런 조그만 나 사건 같은 경우 어디 뭐 연락 한 번 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법조계 전체가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도 KTX 여승문헌에 대한 이 판결도 1심, 2심은 여승문헌에게 이제 유리하게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혔는데 오늘 이제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야 이래서 뒤집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 그렇게 생각할 바로 가지게 수밖에 되죠. 없는 예.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뭐 박정희 정권 때에 이 어떤 불이익을 줬던 긴급 조치 같은 것도 예.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하고시면서 봤는데 이거를 그냥 국가배상을- 통치행위라고 해서 예. 국민들에게 손해배상도 안 해준 쪽으로 판결을 내렸단 예.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청와대 이런 조율을 시도한 이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건사업, 상고법원 설치. 네.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상고법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3심제도 1, 2심 거쳐서 대법원으로 가는데 예.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건이 많다. 대법관 한 명당 3,000건을 1년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이 대법원으로 간 사건이 2배로 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심리 불속행이라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요. 기각하는군요. 예. 기각도 아니고 그냥 아예 심리를 안 합니다. 이건 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사건이라고 씌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그냥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중간 법원 하나 더 만들자고 한 겁니다. 예. 대법원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시켜줄 만한 걸 설치하자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밀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대법관 숫자 대법관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대법관에 준하는 법관의 숫자가 대폭 늘어서 상고법원. 인사적체가 확 해소될 수도 있고요.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상고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회가 대법원장이 나눠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설치를 예.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대법원장이 다 직접 뽑는 거거든요. 상고법원에서 이 기존 대법원의 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상고법원의 이제 판사들은 다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어떤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과연 정말 업무 때문이냐 아니면 대법원의 힘을 키우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죠. 예.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는데 이분 사법 출액이 슬슬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고발도 된 상태인데 어떻게 될 거로 보시나요? 이제 일단은 뭐 당장 고발된 건 시민단체에서 직권남용 같은 걸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지금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법원 내부에서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투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됐고 예. 누가 어떤 식으로 청와대와 연락 담당을 했는지는 안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번 특별조사단 결과로 내부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 법원을 떠나셨어요. 아하. 예.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일이 끝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법부 구성원을 기소하는 이런 이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시사는 내보다 시사는 법이다로 양재열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등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런 것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조사내는 있었고. 예, 예. 조사내는데 결과적으로 불이익 준 게 없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에 이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추진했었던 상고법원 관련해서 예. 언론에 조금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기고를 했던 판사에 뒷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후배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시절 성향이라든가 예. 재산 상황까지도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산까지. 예. 근데 그러나 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았다.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재산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혹시 이상한 게 나왔으면 불이익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 그러니까 그런 가능하죠.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쉽게 말해서 그냥 이분이 깨끗하셨 최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 결과가 논란인데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는 있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런 결론인데 한 현직 판사가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는 법이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양재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뉴스가 많았는데 양 변호사님은 가장 관심 있게 보신 뉴스가 어떤 것이었나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예. 이번 달 마지막 날인데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지지할지 말지 결의안을 판문점 두고, 선언? 예, 예. 판문점 선언 합의를 결의할지를 두고 오늘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야당에서는 지난번 그 선언문에 그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지지 선언은 할수 못한다라는 없다. 건데 예. 되게 그 부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예.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하면 거의 조약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법처럼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거는 두 정상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이 같이 관여를 한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될 거거든요. 조약이 되면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국회 거고요. 비준 받아야 원래. 되는 거. 예. 그때는 이제 법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합의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상징적으로 지지 선언이다. 국회가 지금 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참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초당적으로 이거는 축하해 줘야 되는 일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계속 논란이었는데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 새롭게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일단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1, 2차 조사와 다른 점이 예. 이제 이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못 열어봤잖아요. 예, 암호가 걸려 있어서 못 열어본 파일이 406개 이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협조를 얻어서 풀어봤고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문서들의 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향이라든가 성향, 대책 이런 어떤 뭔가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대책 마련 내지는 성향 파악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것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문제가 됐던 문건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문건의 내용들은 1, 2차 조사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비슷한 건 조금 더 확대된 수준이긴 한데 예. 일단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청와대의 어떤 정권에 맞는 취향의 판결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 국제사법연구회라고 불리는 곳이라든가 그 안에 소모임 예. 같은 곳의 활동 같은 것들을 추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얘기인데 진짜로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특별조사단에서는
결국 뭔가 알아보긴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 하면은 최근에 많이들 들어보셨